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절대로 단 둘이서만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전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7분. 오전 7시 1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 환율이 오르고, 근데 사실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 더 우리나라에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회수하는 겁니다. 즉 시중에 나가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2배로 확대한다. 매달 950억 달러씩 중앙은행이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양적 완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 것입니다. 그 세계 경제를 살린다는 그 이름으로 지난 그 외환 위기 때부터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는가 하면 하루에 미국에서 하루에 한국 전쟁 3년 동안 그 사용한 전쟁 비용보다 미국 중앙은행이 하루에 더 많이 푼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그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 나가 있는 돈을 회수하면 그 시중은행은 대출을 해준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겠죠.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투자된 많은 돈들 중에는 미국의 또 세계적인 그 자산 관리 회사에서 미국의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에 투자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하면 미국의 그 각 민간은행들이 돈을 대출 받은 사람한테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가에 가 있던 그 달러를 회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더 위협적인 일입니다. 양적 긴축.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양털깎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화폐 전쟁을 쓴 뭐 중국의 수홍빈인가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얘기인데 양털깎기. 이렇게 양이 털이 많이 자라면 깎고 또 털이 많아지면 깎고 이런 걸 양털깎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다가 뽑았다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미국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달러가 높아지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이 달러를 회수하는 것, 빨아들이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재주가 있을까? 이걸 막아낼 재주가 있을까?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의 최후의 보루로 미국의 통화 수합을 했었어야 한다. 지금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기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법카, 김희경 씨 법카를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국경제 이민아 기자가 오늘 새벽에 쓴 기사입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들어서 배 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인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사건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수원지검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이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 법카를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김혜경 씨와 그리고 이재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질질 끌었고 이제 공소시효를 9일입니다. 9일 남았어요. 9일 남겨놓은 시간에 그 깃털만 그 영장을 청구하는 척했어요. 이 영장은 기각될 게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부실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부실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가 말씀드릴 게 있냐면 이제 법원에서 이재명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보험의 이름은 이재명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겁한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판사 집단입니다. 검사 집단이고 그리고 기자 집단입니다. 그 뒤가 아마 교수일지 말입니다. 판사, 검사, 기자, 교수. 이 집단이 가장 비겁한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판사, 검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들은 이재명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경찰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을 기소하거나 감옥 보낼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씨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재명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3분간 통화를 했다. 1인 실내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1대1 만나자. 당신과 나 1대1로 만나자. 대통령실에서 그게 말고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뒤에 기사는 읽어볼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만 만날 겁니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1대1로 만나자. 나 단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윤석열 당신하고 나하고 뭐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딴 사람 제끼고 우리 둘이 좀 긴밀히 할 얘기가 있어. 나 그거 좀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둘이 만나자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왜 윤석열을 둘이 만나자고 할까에 대하여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재명과 그의 가족에 관한 그 사법처리 대상권입니다. 수원지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초과이익 환수 포기 등 배임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대승 공보물에 2002년 검사 사칭 전과 허위 기재 한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남부지청에서는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고 백현동 개발, 대장동 개발 의혹 특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고 장남 상습도박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백현동 개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찰이
송치했습니다. 경찰 이재명 벽현동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송치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단둘이 만나자 그럴까?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단둘이 만나자? 아이, 윤 대통령 당신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있어. 좀 단둘이 만나자. 절대로 안 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단둘이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둘이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무도 못 들은 90조 밀당 창가 이 90조 창가 밀당 청와대도 그 다음에 황교안이도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그 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 황교안 그때 자유한국당입니까? 하여튼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히는 황교안당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도 이놈의 당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황교안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좌우지간 황교안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고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단 둘만 90초를 만났습니다. 딱 끝나고 90초, 딱 90초 동안 90초면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동안 둘이 만났어요. 창가에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좌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황교안을 공격했어요.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황교안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서실장 출신 누구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황교안이 벌쩍 뛰고 고발하고 난리 났어. 나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다. 그런 얘기 한 일 없다. 누구 잘못이냐? 황교안이 잘못입니다. 왜 황교안이 잘못이냐 하면 황교안이가 밥을 이제 먹고 여러 이제 그 정의당 대표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있고 이렇게 다 밥을 먹고 나 당신하고 할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창가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창가에서 얘기했어요. 90도 동안 얘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겁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자. 이거 잘못인 겁니다. 그때 황교안이는 누구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써먹을지 몰라요. 내가 여러 가지 다 정책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다 정말 나를 찬양했다. 문재인이 이렇게 써먹을지도 몰라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밀담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당한 거 이건 황교안이가 당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저렇게 단독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단둘이 만난 건 아주 좋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기분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 둘이만의 극적인 효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니까 내가 전 세계적 스타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대단히 멍청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그때 나한테 당신이 뭐뭐 해준다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나 당신이 그런 얘기 한 일 없어 라고 해봐야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때 아마 USB도 넘겨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겁니다. 당신 원자력 발전소도 줘준다고 그러고 주한미군도 철수시겠다고 그러겠고 그 다음에
북한에 뭐 한 해에 뭐 2, 30종씩 퍼주겠다고 그랬고, 응? 뭐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김문재인이가 지금 않고 아니 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기해봐요. 그거 꼴만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탑 정상 탑의 지도자 간의 단독 만남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이제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만나긴 만날 겁니다. 청와대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다 같이 만나자, 뭐 다른 대표들도 만나자, 혼자 만나자, 어떤 식으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교안 시기에 대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 다 끝나고 여러 이제 뭐 여당 대표도 있고 야당 대표도 있고 뭐 이제 정의당 대표도 있고 식사 다 끝난 뒤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팔끝을 딱 잡으면서 황교안 식으로 나 좀 봅시다. 잠깐 만났어. 잠깐 10초나 20초.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소매끈을 잡아당기더라도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 다 같이 만납시다라고 거기서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은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에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중화일보는 만나라는 겁니다. 단둘이라도 만나는 거라. 그래서 협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중화일보입니다. 중화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게 중화일보입니다. 여러분 중화일보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중화일보입니다. 자, 중화일보 기사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정리하다 보면 조금씩 빠져요. 네. 중화일보 사설이 제가 옮겨놨는데 예, 그냥 가겠습니다. 중화일보 사설을 그냥 읽겠습니다. 제목 윤 대통령, 이 대표 어떤 형태로든 만나라. 단둘이 만나라는 겁니다. 네? 중화일보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만나서 협치 물꼬를 터라. 단둘이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중화일보는. 자, 만남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국정에 차질이 빚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정책에 발목잡기만 했다가는 총선과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1주택자 종부세 법안 감면 등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측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신속하게 만나 협치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 어떤 형태로든 만나라. 전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형식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 두 사람은 단 둘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화일보는 지금 잘못되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일보의 한결같은 논조는 문재인 정권은 수사하지 말라는 게 중화일보의 한결같은 논조입니다. 저는 중화일보에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단 둘이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걸로 윤석열 정부는 몰락합니다. 단 둘이 만나면 이 사람은 할 말이 많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 하지도 않은 얘기 완전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끝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만나서 다 끝나고 잠깐만 얘기합시다. 이게 소매끈을 잡아다녀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권성동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당이 새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원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비대위 체제로 또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뭐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만나서 요거 비대위 구성해서 당원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때 자신의 거취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제 이런 보도를 제가 해드렸죠, 여러분.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권성동 나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야. 근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그래. 내가 내각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나 포기해서 나 물러나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물러나면 안 된대요. 그 사람 1등 공신이야, 물러나면 안 돼요 라고 또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도 그 자료를 많이 늘어놓으니까 한두 개가 빠집니다. 네. 자, 찾았어요, 여러분. 이철규라는 사람이 윤핵관은 당권 창출의 공신이다, 물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또 거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희재 씨가 논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희재 씨의 견해를 인용할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희재 씨 행보에 모든 걸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변희재 씨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씨의 견해 중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1등 공신,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변희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들어볼 만합니다. 변희재의 견해는 원래 정권 창출 1등 공신들은 물러나면서 길을 터주는 게 정상입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한화갑, 건노갑 등 동교동계 전원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1등 공신들이나 정권 초 위기를 맞게 되자 유우익, 허태열 비서실장 등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1등 공신은 이호철, 양정철 아무 직책도 안 맡았습니다. 권성동과 이철규 등 공신인데 내가 왜 물러나? 바락 우겨야 된다는 건 저들은 실제 공신도 아니고 윤석열 측근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벗겨먹겠다는 정치 몰입애들이다 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라고 변희재 씨가 글을 썼습니다. 예, 저는 변희재 씨의 견해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변희재 씨의 최근 행보의 모든 걸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희재 씨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태블릿 PC 문제나 이런 부분은 변희재 씨가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희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컬럼을 하나 소개합니다. 네, 컬럼을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뭐 열어놓은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지금 칼럼을 소개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인데 매우 여러분이 들어보실 만한 칼럼입니다. 윤석열의 자유를 찾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취임사에도 자유 그리고 뭐 광복절 기념식에도 자유. 그 자유는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하는 일 보면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금 이겁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로 인해 주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는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해온 이야기다. 그걸 모르고 규제 철폐에 나선 게 아니었다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지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지지율 저조로 인해 벌써부터 개혁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그가 스스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해당 기업이 사업할 자유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구매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자 올해 말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안전운임 제도를 연장해 주겠다며 100개를 든 것도 마찬가지다. 특정 화물이 화주들로 하여금 원가나 시황과 상관없이 일정액 이상의 운임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안전운임 제도는 당사자 간 협의의 협상 여지를 없애는 전형적인 반자유 조치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취임 일정을 자유라고 했던 취임 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그 다음에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칼럼에. 레이건 대통령 집권 초기 항공관제사 노조원들이 연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좌파 세력의 정권 길들이기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간파하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라. 13,050명을 거부했어요. 천원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현무들에게. 야, 이게 원칙에 맞는 일이야? 맞지 않는 일이야? 현무들에게 원칙에 맞습니다. 오케이. 13,050명, 11,350명, 11,350명 전부 다 해고해. 그리고 다시는 복직할 수 없도록 만들어. 11,350명 다시 복직 못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리고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기분 나쁠지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외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리고 원칙론자가 아닙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태영호 씨 아시죠? 좀 이상해요.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핵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 방송을 우리가 하마스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무슨 북한 방송 세미나를 국회에서 연다고 그래요. 태영호 씨가.
거기에 대해서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인 김태선 씨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태선 씨 글입니다. 이번에 또 속으면 다 망한다. 태영호가 9월 초에 국회에서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더러워서 대응을 아니하려다가 한국인들 속에 아직도 북한이 선동선종을 잘 모르면서도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기에 몇 자 쓴다. 저체 북한 방송 뭐 볼 게 있냐고? 그걸 누가 보겠어? 개방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며 아주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 정말 북한 TV는 볼 곳이 없어 한국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가? 명심하라. 북한의 선동선정 시스템은 김정일이가 히틀러식을 본떠서 만든 세계 최강의 것이며 그것으로 3대 독재를 유지해온 강력한 무기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의 TV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다. 즉 한국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나와서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소문난 것들과 기타 정치 경제 문화 분야별로 연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북한의 가족들을 둔 이산자 수백만 명이 무조건 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이 안 볼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 수십만 명이 볼 것이다. 그리고 종북 좌파들은 무조건 볼 것이다. 또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북한을 알려준다면 널리 이용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가 도대체 어떤 국가인지 알고 싶어서 무조건 볼 것이다. 장담하건대 아마도 시청률이 처음에는 60에서 70%를 넘어설 것이다. 정말로 북한 TV 방송이 공개되어도 안 본다는 인간은 멍청한 자들이다. 둘째는 아무리 북한 방송을 보아도 한국 보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주절거리는 잘난 척하는 바보들이다. 어떤 사람은 선전선동 즉 홍보의 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선전선동 즉 홍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천치들이다. 문재인 방구 때의 평양 모습이 TV에 공개되자 평양도 사람 살만한 곳이네 많이 발전했냐라고 주절거리는 인간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다. 평양 TV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을 속삭이며 미국만 나가면 우리는 남북이 합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웃으며 가랑비 옷 적시듯 시인을 시키는데 당한 자신이 있겠는가. 그러면 아마도 북한 또 아가씨들을 만나겠다고 몰래 방북을 하거나 침북을 하는 또라이들도 차고 넘칠 것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총을 맨 군인들에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같은 동포라고 선전을 하는데 북한을 욕하고 총을 쏠 자신이 생기겠는가. 더욱더 나쁜 것은 북한에서 노동당의 선전이 국민을 어떻게 세인을 시키는가를 잘 아는 인간이 태영호입니다. 태영호가 나쁜 것은 북한에서 노동당의 선전이 국민을 어떻게 세인을 시키는가를 잘 아는 인간이 그 방송을 한국에 개방하자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방송과 비례를 얼마나 악착하게 반대하며 문재인을 압박하는지를 보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70년 이상을 좌파들의 선동선정에 속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반대하는 데모에 쫓아다니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리고 언론에 속아서 죄 없는 활동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엔 북한의 선전에 속아서 나라를 아예 북한식으로 만들고 싶은가. 지금의 한국은 북중을 등에 업은 좌파들이 이미 모두 깔고 앉았다. 그나마 조금 남아서 마지막 보루를 지켜보는 애국 보수들마저 북한 방송을 보고 멍충이가 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지키겠는가.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을 좋아하는 수백만의 어린이 전교조 후예들이 자라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제발 다시는 속지 말라 라고 29일자로 김태선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방송을 보게 해주겠다는 사람 중에 최고 관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마피아가 교육 마피아입니다. 두 번째 마피아가 대북 마피아입니다. 대북 마피아의 대부가 권영세입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을 보게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이준석입니다. 자기가 북한 방송을 보게 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랬더니 권영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싹 자기 아이디어로 바꿨다라고 말한 게 이준석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권영세나 이준석이나 태영호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폐지할 부서는 여가부, 그리고 통일부, 그 다음에 교육부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매우 중요한 기사가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라고 하는 교수, 국민대 교수인데 이분은 칼럼을 자주 쓰시는 분입니다. 그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없어졌죠? 조금 찾겠습니다. 네, 좀 찾아야 돼요. 네, 그럼 꺼내놨는데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게 많네요.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사라진 북한. 여러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드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수시로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미국 측은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태도를 바꿀 대통령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봤다. 전문가의 대부분은 그거 높지 않아. 무슨 얘기냐? 미국의 대북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해. 그리고 미국도 CVID를 절대 포기 안 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미국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미국도 CVID를 절대 포기 안 해. 그냥 현 상태대로 가는 거야. 한편으로 흥미로운 변화도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매년 워싱턴을 방문해온 필자가 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이번에 발견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남한핵 이야기가 미국 워싱턴 전가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남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핵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워싱턴에서도 서울에서 새로 생긴 한국의 엘리트들 중에는 핵무장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미국의 엘리트들, 정치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남한 핵에 대한 태도는 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미국 관리들은 남한의 핵무장에 대부분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미국 사람들이. 남핵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존재한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한의 핵을 무장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워싱턴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201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핵무장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핵무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든 정부에도 많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받은 또 다른 인상은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신냉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제 워싱턴은 무엇이 관심이냐? 북한 핵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걔들은 절대 포기 핵이 안 해. 우리도 북한에 조금 더 줄 의사가 없어. 그건 끝난 얘기야. 근데 미국이 한국에 지금 관심을 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할 때 너 한국이 우리 편을 들어야 돼? 한국에서 뭐 군사기지 쓰고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 지난번 수해가 났었죠. 그때 수해가 났을 때 반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일가족이 희생되고 여러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반지하에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사느냐.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네, 반지의 기사도 제가 찾아놨는데요. 자, 반지의 기사 갑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지하에서 살지 않고 지상으로 이사 가면 5천만 원을 그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이게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6.25에 대한 이야기를 나이 드신 분들은 합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밥 투정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야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6.25 땐 이것도 못 먹었어. 밥이 없어서 밥을 굶었어. 반찬 투정하지 말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6.25를 경험하지 못한 그 자녀 중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왜 굶었어?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반지하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반지하는 위험해. 그래 반지하에서 이사를 가. 그러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꿔줄게. 꿔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이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정부부터 꿔서 이자는 안 내지만 꿔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반지하는 비게 되겠죠. 여러분, 그 반지하는 비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빈 채로 반지하가 그대로 있을까요? 옳다 잘 됐어. 반지하가 비었지. 내가 반지하 들어갈게. 또 다른 반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하의 전세 가격은 더 싸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반지하에도 못 들어가고 있던 사람이 오케이 잘 됐어. 나 반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적당한 기회에 또 5천만 원 받고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침수되지 않을 건가를 연구해 줘야 돼요. 아니면 수해가 났을 때 지난번에 그 창 막혀서 사람이 못 나와서 희생됐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죠. 바깥에서는 안 열리지만 안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세요. 반지하에 빠져서 반지하가 비어있죠. 누군가 또다시 반지하를 메우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이 반지하는 서울밖에 없어요. 지방에는 하나도 없어 반지하는. 어떻게든 서울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면 서울을 못 사니까 반지하를 사는 거예요. 6.25 때 밥이 없어서 굶었다니까 라면 먹지 왜 굶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 바로 그거예요. 오세훈의 지적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적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9년 동안 그냥 공부만 했어요. 고시 공부만. 그리고 검사 됐고, 근데 부잣집에 장가 가서 좋은 아파트 살고, 한 번도 어려운 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할 걱정을 해본 일이 없어요.
오세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왜 굶어?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게 그겁니다. 반지하가 이사가는 사람한테 5천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뭐 정책수석인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정책수석은 뭐하고 앉아있냐고요. 정책수석 이 사람은 뭐 며칠 됐죠? 한 일주일 됐나? 한 며칠 됐나? 정책수석 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손봐야죠.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책으로 내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죠. 이거 내년도 새해 예산안 이거 정책수석이 검토했나요? 그 정책수석 그 사람도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에요. 함량 미달해 정책수석. 나 누군지 모르지만 (6.25) 때 밥 없으면 라면 먹지하고 똑같은 정책이 이거예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기분 좋은 뉴스. 조금 늦었어요. 29일, 30일에 어제 기사입니다. 뭐 늦지는 않았네요. 예.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이 있어요. 뉴스원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왜 이런 걸 조중동에서 안 다뤄주느냐 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뉴스원의 박태훈 선임 기자가 어제 아침에 쓴 기사입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원웅이 감옥 보낼 거야. 김원웅이 감옥 못 보내면 내가 감옥에 가야 돼. 김원웅이 감옥 보내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김원웅 회장 시절 광복회의 부정비리 무법천지였다. 이를 모른 척하면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 라는 말로 자신과 보훈처의 이름을 걸고 척결을 다짐했다. 박 처장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캠 박지훈입니다. 에서 김원웅 전 회장 등 광복회 임직원 5명을 8억 원대의 업무상 배임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과 관련해 한마디로 김원웅 회장의 광복회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피사실이라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공개된 건 성남시 만화사업으로 인수협의 부풀리기, 백화점 기부금 수수, 기부금 목적의 사용, 법인카드로 본인의 가발 반찬 구입 등 사적 용도 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의 비리 혐의는 쉽게 말해서 부정비리하면 대표적인 돈 문제, 인사 문제, 채용 비리 문제 등 우리 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들, 갖가지 비리를 다 모아놨다라고 혀를 둘렀다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인 것 같아요. 박민식 보훈처장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다 검사들 다 놀고 앉아 있잖아요. 경찰 다 놀고 앉아 있고. 박민식 보훈처장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돼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잠깐만요. 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이셨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였습니다. 신자유민주연합 후보였죠. 그 전에는 2020년도에 8.15 때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8.15 광복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8.15 광복절 집회의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2020년에.
그리고 그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 사건 공판이 오늘 또 열립니다. 1심 공판이 오늘 또 열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직시법 위반의 내용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인원보다 사람이 더 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집시법 위반이야 이겁니다. 근데 더운 걸 어떡하라고요? 집회 신고 몇 명 신고한 거 이보다 사람이 더 왔으니까 집시법 위반이야.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구속시켜요? 그리고 보석을 풀어줬죠. 그 지금 재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앙지법입니다. 원래 그 김경재 총재는 김경재 방송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낮에는 거기 가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는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김경재 세상인기라는 방송을 매주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방송하는 날인데 그 방송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아마 늦게라도 김경재 세상인기를 방송할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져서 달라진 게 뭐 있는가요? 정치 방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 괴롭힌데 누가 괴롭혔냐? 검사들이 괴롭혔어요. 윤석열의 검사들, 윤석열이. 그러면 집권했으면 공소 포기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최소원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방 안 하잖아요. 최소원이 죄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최소원 씨가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잡아가뒀잖아요. 가짜 태블릿 PC 만들었어. 그럼 풀어줘야죠. 지금 오늘 재판에 김경재 총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재판을 받아요. 이 건 이외에도 다른 엄청나게 많은 엉터리 같은 재판이 많아요, 지금. 그거 다 공소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들어서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들어서 해놓은 거 있다는 건 뭐냐? 문재인 사저, 야 시끄러우니까 사람들 데모 못하게, 그거예요. 말만 요란해. 무슨 뭐 대북이 어쩌고 무슨 판문점에서 사람을 강제 북송했느니,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당했느니, 그 다음에 기소했나? 아무도 없어. 흐지부지야. 흐지부지야 지금. 벌써 옛날 얘기야. 박지원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속 조롱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재명이 문재인의 사저 찾아가서 1시간 반 밀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오면서 두 손 치켜들고 이재명, 문재인에서 명문 정권을 창출한다고 지금 떠들고 앉아 있어요. 거기 문빠들하고 개딸들이 다 합치기로 했어요. 문빠와 개딸들이. 윤석열 정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설쳐대는 거는 누가 설쳐대고 있다? 윤핵관만 설쳐대고 있어요. 내가 1등 개국 1등 공신이야. 나 못 물러. 나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 다시 고쳐먹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고쳐먹어야 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 표현도 지금 점잖게 봐드린 표현이에요. 쓸데없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본인이 빨리 결자 해지하세요. 추성훈이 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기왕 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변희재 씨 얘기를 할게요. 변희재 씨의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변희재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모든 걸 다 100% 동의한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변희재가 왜 저렇게 가느냐? 변희재는 저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태블릿 PC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악에 맞췄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결자 해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평소부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 면목이 없고 평소부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평소부터 면목이 없고 평소부터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최소문 10%도 쓰고, 그 다음에 변희재도 불러들여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기를 넘게 지금 질질 끌고 있어. 윤핵관만 데리고 지금 또 권성동이 너 그래 계속해라. 지금 새로운 비대위 구성할 때까지 계속해라. 이준석이가 새로운 비대위 또 신청했어. 가처분 신청. 지금 끊으세요.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과거를 지금이라도 청산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본인이 저질렀던 과거를 지금 풀으세요. 최성훈이 당장 석방하고, 최성훈이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다 100여 명 넘게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 다 석방하고, 그리고 지금 김경재 전 총재처럼 그 말도 안 되게 그 사람 괴롭히는 거, 소송으로 괴롭히는 거, 그거 다 공소 취하하세요. 제가 어제 문화방송들 방송 기자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문기회라고. 문화방송 기자 출신 기자 모임 문기회예요. 거기 갔어요. 전부 다 제 선배예요. 거의 다 선배. 이제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만. 거기 어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도국 선배, 지방에서 사장 나가 있고 보도국 선배들을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변호사비만 2억씩 나가고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엉터리 같은 것들을 걸어서. 제가 우리 문기회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동기라. 문기회 회장이 김장겸 사장 찾아가라. 누구야. 지금 현재 박성재 서장하고 만나서 선배로서 조용히 타 이러는데 당신 그걸 소취하라고 얘기하라. 뭔가 이놈의 정권이 달라졌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달라졌어? 문제 여기 윤석열이 당선돼가지고 우리가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표를 찍어줬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딱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보석이 어땠다 지금 그거 가지고 해명하러 돌아다녀. 보석을 누구한테 빌려왔다 어쨌든 그거 해명하러 돌아다녀 지금 청와대실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좀 방송 길어져도 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 자, 왜? 우리 공화당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화당이 어제 보도자료를 보내왔어요.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에 다시 당대표가 됐다 그래요. 우리 공화당 5년은 민초 국민들이 투쟁의 역사다. 8월 30일, 어제 그제였네요. 어제입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5주년 기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했어요 그동안? 서울역, 광화문 시청에서 우리 공화당은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사물을 동원해서 싸웠어요. 성과가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모 씨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조원진 대표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제게 얘기했어요. 천만의 말씀, 저는 조원진 대표를 비난해야 돼요. 조원진 대표를 비난하는 건 기자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수많은 그 물적 자원을 썼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또 조원진 씨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거거나 전략적인 목표가 없었거나 아니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원진 씨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이 지위만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은 민초정당이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하나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부로부터 돈 1원도 안 받고 우리가 낸 그 후원금으로 모두 당을 운영한다. 우리 민초정당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호회입니다. 그거. 우리 공화 산악회예요. 동호회입니다. 정당은 우리가 공당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돈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어요. 정당의 목표는 자기들이 이념을 확산시켜서 그 이념을 가지고 집권하는 게 대통령제에서 민주공화정에서의 정당의 목표예요. 우리가 돈 거서 우리끼리 하는데 왜 네가 간섭해? 그건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공화당에 무슨 연찬회라든지 무슨 연설에 있으면 나를 초청해라. 내가 가서 영에서 가서 우리 공화당을 비판하겠다. 당신들은 동호회야, 산악회야. 산악회가 왜 대통령실 후보에 나와? 당신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공화당을 맞추는 거는 당신 같은 대개 조원진 때문에 문제야. 우리나라에는 대개문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개문 동안에 5년 동안 망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개윤이 있어. 또 망할 거야. 대개윤 때문에. 그리고 대개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대개 전광과 대개 조원진이야. 결론. 대개문 위험하고 대개윤 위험하고 그리고 대개 조원진 위험하고 대개 전광훈 위험하고 대개 이재명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에게 얘기해요.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 같은 거 나면 저를 불러주세요. 내가 가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연설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은 동호회 회원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지 말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저 추통 안 할 겁니다.
난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저를 초청연사로 좀 불러주면 내가 가서 거기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대개 전광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안 불러주겠죠. 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배달됩니다. 많은 신문들이 배달됩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라면 적어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로의 견해가 100% 옳다는 건방진 말씀은 제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소리가 이런 주류 신문에 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계십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야 상로야 좀 점잖게 타 이러세요. 야 상로야 좀 기다려라. 야 지금 100일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느냐. 아니요. 싹수가 보여요.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합니다. 당신 똑바로 해! 라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재명이 팬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깨윤인데요. 대깨윤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깨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신랄하게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비판해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이 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보고 이재명이 파다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은 조금 모자라신 분입니다. 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저 보기가 싫잖아요. 보기가 싫어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잠도끼 숙면 매트를 쓰시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효과를 못 본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를 수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지긋지긋한 허리와 어깨 통증에서 그리고 불면에서 해방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특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장 복대를 별도로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좀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두 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잠도교 숙면 메테오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도기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식으로 구입해야 해서 한국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구입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면 그 잠도깨비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입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하시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조은지 씨 관련입니다. 변하지 않은 조은지 씨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자존심 꺾고 수많은 친구들을 동원시켜 서울역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지만 남은 건 분열과 아까운 정미용 씨를 잃었습니다. 그 후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변희재 씨처럼 요령 있게 방송하면 노란 딱지 붙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요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령 피지 않겠습니다. 광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지들이 뭔데 내 내용에 대해서 검열을 해요. 구글이 뭔데 내가 방송하는데 옳다 싫다 지들이 무슨 견해를 표시해요. 요령 안 핍니다.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구글이 뭔데? 그리고 폴란드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내용을 삭제하거나 그러면은 수조 원대의 벌금을 물린답니다. 우리도 그 법 도입해야 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님 멋지다. 예, 아주 인사 잘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 중에 박민식 보훈처장이 제일 잘한 겁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김경재 총재님을 민주평통 부의장님으로 모시면 좋을 텐데 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김무성 씨보다야 1000배, 만배, 수억 배 낫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욕먹는 겁니다. 김무성이 같은 사람을 찬재해 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로는 자유주의자인 척 떠들면서 우리를 안심시켜놓고는 실질적으로는 회색 분자다. 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태영호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이수근이라고 할 겁니다. 이수근. 아마 북한에서 무슨 통신사 사장인가 언론인 출신이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위장 간첩이었다라고 해서 아마 형을 받았죠. 사형당했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깊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잘 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